혼자 동생들 학비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빚은 계속 불어나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달콤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전신마비 재벌 2세와 계약 결혼이었죠. 동생들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첫날 밤 남편의 행동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5월의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거대한 호텔 웨딩홀 신부 대기실 구석에 앉아있는 이지은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도록 쏟아지는 화려한 결혼식장이었으나 지은의 주변만은 마치 딴 세상처럼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죠. 하객들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그 여자야? 빚 때문에 팔려왔다는 그 며느리? 쉿, 들리겠어. 딱 봐도 촌티가 줄줄 흐르잖아. 최 여사가 고르고 골라서 데려온 흙수저래. 지은은 입술을 꽉 깨물며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고 쏟아지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텅 빈 신부 측 혼주석은 그녀의 비참함을 더욱 부각하고 있었는데 지은의 아버지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느라 결혼식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은은 철저히 혼자였던 것입니다. 이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명백한 거래였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동생들의 밀린 학비와 아픈 아버지를 짓누르던 3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이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지은의 심장을 찌르듯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싸늘한 눈빛으로 지은 앞에 섰습니다. 최 여사는 지은의 허름한 드레스 자락을 뾰족한 구두코로 툭툭 건드리며 먼지를 털어내듯 멸시하는 표정을 지었고 입꼬리만 살짝 올린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고개 들어라. 너가 팔려온 거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니? 3억 원이나 주고 사왔으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웃어. 지은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최 여사의 말대로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돈으로 거래된 물건에 불과했고 3년 전 의문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재벌가 장남 강민준의 수발을 들기 위해 팔려온 비참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조금 전 최 여사가 식장 구석에서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은밀하게 지시했던 핏빛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내용을 말이에요. 저런 족보 없는 흙수저라야 나중에 민준이 죽었을 때 뒤집어 씌우기 딱 좋고 친정에서도 힘이 없어 찍소리 못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어차피 쓰다 버릴 소모품이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지은은 저택으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자리는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운동장처럼 넓은 거실에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잔을 부딪히고 웃고 떠들었으나 지은은 부엌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조차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정도였죠. 지은에게 주어진 건 개밥 그릇처럼 이가 빠진 그릇에 담긴 식어 빠진 찬밥 한 덩이와 말라 비틀어진 김치뿐이었고 그마저도 의자가 없어 서서 먹어야 했습니다. 스테이크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부엌에서 찬밥을 씹으려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새아가 물 떠와라. 거실에서 최 여사의 고함이 들려올 때마다 지은은 밥알을 씹던 입을 멈추고 네 하고 대답하며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지은은 딱딱하게 굳은 찬밥을 물에 말아 꾸역꾸역 넘기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참자, 지은아. 이것만 버티면 우리 민지랑 민수
남들처럼 대학 보낼 수 있어. 아버지 빚도 다 갚았으니까 내가 쥐 죽은 듯 살면 돼.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밤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육중한 신혼방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의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기괴했습니다. 넓은 킹사이즈 침대 위에는 소문으로만 듣던 남편 강민준이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덤 속처럼 무겁고 서늘했으며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환자 특유의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리고 있었고 깡마른 몸은 두꺼운 이불 아래서 미동조차 하지 않아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습니다. 지은은 두려움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돈 때문에 팔려왔지만 이 남자는 이 화려하고 거대한 저택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서서히 사육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등 뒤에서 문이 열리고 최 여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민준의 뺨을 톡톡 치며 조소 섞인 웃음을 흘렸고 지은을 돌아보며 얼음장같이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오늘부터 너가 할 일은 딱 하나다. 민준이 숨만 붙어 있게 해. 회장님 유원장 때문에 당장은 살려두지만 혹시라도 헛된 생각 품었다가는 너 동생들 인생까지 조져놓을 테니까 명심해라. 너 하나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니까.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최 여사는 만족한 듯 방을 나갔고 밖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철컥하고 들려와 지은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기분이었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규칙적으로 들리는 의료기기의 기계음만이 두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긴 한숨을 내쉬며 수건을 들고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록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남편이니 닦아주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민준의 턱에 흐르는 침을 닦아주려던 그 순간 지은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걸린 거대한 유화 액자 뒤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붉은 불빛이 보였는데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이 방을 감시하고 있다는 카메라의 신호였습니다. 소름이 머리끝까지 돋았습니다. 이 방은 신혼방이 아니라 감시당하는 실험실이었던 겁니다. 지은이 흠칫 놀라 손을 멈추려던 찰나 초점 없던 민준의 눈동자가 갑자기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눈빛이 맹수처럼 살아나 지은을 쏘아보았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손을 뻗어 지은의 손목을 낚아챘고 그 힘은 3년을 누워있던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력해서 지은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쉿! 민준이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지은은 너무 놀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심장이 쿵쿵거려 갈비뼈가 터질 것만 같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준은 눈짓으로 액자 뒤에 카메라를 가리키며 경고했고 지은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욕실 입구 쪽 구석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곳은 커다란 옷장에 가려져 어두웠고 카메라 렌즈에 잡히지 않는 이 방의 유일한 사각지대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생 누워만 있어야 한다던 남편이 평생 걷지 못한다던 그 남자가 두 다리로 침대 아래로 내려와 바닥을 디디고 섰습니다. 다행히 바닥에는 두꺼운 양털 러그가 깔려 있어 발자국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고 민주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지은의 코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식물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은 잠자고 있던 용의 콧수염을 건드린 꼴이었습니다. 민준이 지은의 귀에 입을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소리 지르면 우리 둘 다 죽어. 지금 밖에서 최 여사가 듣고 있어. 지은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지은의 떨리는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는데 그의 피부는 차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지은의 손등에 있는 작은 화상 흉터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흉터 기억나? 3년 전 빗길 사고 현장에서 폭발 직전인 차 문을 뜯고 내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잖아. 나는 당신 목소리를 기억해.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년 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빗길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피를 흘리던 남자를 구하기 위해 뜨거운 차 문을 맨손으로 뜯어내다 다쳤던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내 손을 잡던 그 남자가 바로 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동안 바보 연기를 하느라 감춰왔던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을 드러내며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절한 생존 본능과 지은을 향한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단호하게 말했죠. 내 공범이 돼. 그러면 당신 빚 3억 원은 물론이고 동생들 유학까지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거절하면 우린 오늘 밤 최 여사 손에 같이 죽는 거야. 선택해.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눈앞에 이 남자뿐이라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꽉 잡았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목숨을 건 무언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날이 밝자마자 최 여사가 들고 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보약 한 사발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깨진 사기 그릇과 운명적 인연. 날이 밝았지만 거대한 저택의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 신혼방 안은 여전히 한밤중처럼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웠고 옆에 누운 민주는 다시 초점 없는 식물인간의 상태로 돌아가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아래서 지은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소나기 힘은 그가 깨어 있음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극도의 긴장 속에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올 무렵 마침내 복도 끝에서부터 또각또각하는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죄인을 처단하러 오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불길하고 무거워서 지은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한 줄기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잡고 있던 지은의 손을 3번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놈들이 오고 있으니 준비하라는 무언의 신호였고 지은은 마른 침을 삼키며 급하게 침대 옆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공손한 척 자세를 잡았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무례하게 들어온 사람은 역시나 시어머니 최 여사였는데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탕약이 담긴 고급스러운 청아백자 사기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하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한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썩은 나무 뿌리와 동물의 내장을 함께 달인 듯한 고약한 악취가 지은의 코끝을 스쳤고 지은은 본능적으로 속이 메스꺼워져 올라오는 헛구역질을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최 여사는 입가에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효자 아들, 밥 먹을 시간이다. 세아가, 너는 옆에서 잘 봐둬라. 이게 다 비싼 녹용이랑 산삼 넣고 내 정성까지 더해서 달인 보약이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먹여야 한다. 최 여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다정했지만 지은을 쳐다보는 눈동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의 눈빛 같았죠. 민주는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살기 위해 그리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 독약을 받아 마시며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 고통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지은은 민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은 살고 싶다는 절규이자 또다시 독을 삼켜야 하는 공포였습니다. 저걸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지금 거부하면 바로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최 여사가 숟가락으로 검은 액체를 떠서 민준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검은 액체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악마의 입김처럼 보였습니다. 안 돼. 지은의 머릿속에서 시끄러운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3년 전 빗길 사고 현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제발 살려달라고 아직은 죽고 싶지 않다고 애원하던 민준의 처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발이 꼬인 촌스러운 시골 여자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휘청거렸고 어머나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약사발을 든 최 여사의 팔을 몸으로 툭 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고급 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검은 탕약이 하얀 양털 러그 위로 쏟아졌는데 독한 약 기운 때문인지 바닥에서 치익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흰 거품이 일어나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극물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눈썹이 꿈틀거리며 금방이라도 지은의 뺨을 올려붙일 듯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미친. 지은은 재빨리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목소리로 세상 물정 모르는 무식하고 둔한 여자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촌년이라 이런 비싼 양탄자는 처음 밟아봐서 그만 발이 미끄러졌어요. 아이고 어머님이 정성껏 다리신 이 귀한 보약을 쏟아서 어떡해. 아이고 아까워라. 지은은 쏟아진 약을 맨손으로 훔치는 신용을 하며 엉엉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러그에 스며든 약물이 손에 닿자 피부가 따끔거릴 정도로 독했지만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기며 통곡했습니다. 최 여사는 치켜들었던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내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고 싶었지만 자신이 고른 며느리가 이렇게 멍청하고 둔하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오히려 안심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멍청해야 나중에 써먹기 좋지. 똑똑한 년이었으면 일부러 그랬나 의심했을 텐데 꼴을 보니 천상촌년이구나. 최 여사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어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칠칠 맞은 물건을 며느리라고 드렸는지 원. 아, 비키지 못해? 그거 당장 치우고 내일부턴 너가 직접 탕제실 가서 받아와. 한 번만 더 실수하면 그땐 너 손모가지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최 여사는 더러운 것을 보았다는 듯 옷자락을 털며 신경질적으로 구두굽을 돌려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지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적이 찾아오자 그제야 지은은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준이 살짝 눈을 뜨고 지은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깊은 안도감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베어 선홍빛 피가 맺혔지만 아픔보다는 민준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더 커서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욕실 입구의 사각지대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민주는 지은의 베인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여주며 낮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왜 그랬어? 그냥 뒀으면 나만 아프고 말았을 텐데. 최 여사가 당신을 해코지하면 어쩌려고. 지은은 민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에 검지로 글씨를 쓰듯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저도 사니까요. 그리고 3년 전 빗길에서 당신을 끄집어낼 때 당신이 내 옷자락을 잡고 했던 말 기억해요?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고 싶어요. 그날의 절박했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지은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약속 끝까지 지키려고요. 신이 저를 이 집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절대 포기하지 마요. 저 독약 내일부턴 제가 똑같이 생긴 가짜 약으로 바꿔치기 할게요. 당신은 그냥 마시는 척만 해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주는 감정이 벅차오르는 듯 지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저택,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는 감옥 같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애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민준이 지은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내뱉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내 목숨, 이제 당신 거야. 그리고 내일부턴 연기를 좀 더 실감 나게 해야 할 거야. 최 여사가 의사를 부를지도 몰라. 그 여자는 의심이 많아서 분명 확인하려 들 거야. 지은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바위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빛 때문에 팔려온 불쌍한 희생양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남편을 지키는 방패이자 이 썩어 빠진 집안을 무너뜨릴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부터 최 여사의 악랄한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실 창밖에는 밤새 내린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온도계는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지은에게 턱짓으로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예, 기계 세탁은 옷감 상해서 안 된다. 민준이 기저귀랑 속옷, 이불 빨래까지 전부 마당 수도가에서 손빨래 해라. 찬물로 팍팍 물러야 정신이 번쩍 들지. 안 그러니? 세제 아까우니까 비누로만 빨고 다 빨기 전엔 들어올 생각 마라. 지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그릇 파편에 베인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 엄동설 안에 찬물 빨래라니요. 이것은 명백한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며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민준을 살려야 한다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짐이 아니에요. 마당의 수도꼭지에서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고 고무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빨래를 시작한 지은의 양손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젖은 손등이 갈라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지은은 이를 악물고 빨래 비누를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최 여사가 일부러 더럽혀 놓은 듯한 두꺼운 솜니불 빨래는 물을 잔뜩 머금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지은의 하얀 손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굽혀지지도 않을 지경이라 보는 사람마저 안쓰럽게 만들 정도였죠. 입김을 호흡으로 언손을 녹이려 애썼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한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든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을 정말로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건 거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자신을 구경하고 키득거리는 도우미들의 시선과 최 여사의 조소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추위에 떨며 빨래를 하는 재벌가 며느리를 흥미로운 눈요깃감으로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2시간여의 처절한 사투 끝에 빨래를 마친 지은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았고 방에 혼자 있을 민준이 걱정되어 서둘러 신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도우미들의 킬킬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이 양반은 똥오줌도 못 가리면서 덩치는 산만해서 옷 갈아입히기도 힘드네. 진짜 팔자도 좋다. 누워서 밥 받아 먹고 똥 싸고. 그러게 말이야. 최 여사님이 그러는데 어차피 가망도 없다며? 그냥 빨리 죽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우리도 편한 거 아니겠어? 시체 닦는 기분이라니까 정말. 도우미들은 낄낄거리며 민준을 짐짝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모욕감이 피를 타고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움직이지 못하는 척 연기하고 있지만 민준은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이고 의식이 또렷한 이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고용인들조차 저렇게 벌레 보듯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빨래를 할 때보다 더 큰 분노가 가슴속에서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은은 벌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도우미 2명이 민준의 환자복 상의를 다 벗겨놓은 채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고 민준은 벌거벗은 상체로 살을 애는 찬 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학대이자 인격살인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의 날카로운 고함에 도우미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 세아씨. 빨래 다 하셨어요? 환기 좀 시키느라고요. 냄새가 좀 배서. 도우미 중 한 명이 껌을 씹으며 건들거리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성큼성큼 다가가 열린 창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놓인 담요를 집어들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민준의 어깨를 감싸주며 도우미들을 향해 서슬 퍼런 눈빛을 쏘아보았습니다. 냄새라니요. 이 사람 매일 제가 닦이고 씻겨서 냄새 같은 거 안 나요. 그리고 환자복을 갈아입힐 거면 빨리 입혀야지. 이 추운 날에 사람을 벗겨놓고 잡담을 해요? 당신들 눈엔 이 사람이 짐짝으로 보여요?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지은이 불같이 화를 내자 도우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정색을 하세요.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아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고 느끼고 다 알아요. 말을 못할 뿐이지 생각까지 없는 거 아니라고요. 당신들이 뱉은 그 더러운 말들, 이 사람 가슴에 다 박힌다고요.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세요. 당장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은의 기세에 눌린 도우미들은 궁시렁거리며 쫓겨나듯 방을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지은은 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고 꽉 다문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자신의 집에서 하인들에게조차 조롱당하는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을까요? 지은은 민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침대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왔죠. 추웠죠? 몸보다 마음은 더 추웠죠? 지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툭 떨어져 민준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민준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은은 하루 종일 이어진 빨래와 고된 시집살이에 지쳐 침대 모서리에 기대 쪽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침대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몰래 숨겨둔 최고급 연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잠든 지은의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무릎 위로 가져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지은의 손은 처참했습니다. 하얗고 고왔던 손등은 여기저기 터져서 붉은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본래의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모진 수모를 견뎌낸 영광의 상처들이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고를 듬뿍 떠서 지은의 상처난 손등에 아주 조심스럽게 펴발랐습니다. 따가울 법도 한데 지은은 너무나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지은의 손에 입을 맞추며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약속할게. 이 상처 내가 평생 갚을게.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준의 뜨거운 눈물이 지은의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지은이 으음하고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민준은 화들짝 놀라 침대에 다시 누우려 했지만 지은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민준의 손을 반사적으로 꽉 잡았습니다. 마치 꿈속에서도 그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간절한 손길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지은은 꿈결에 웅얼거렸습니다. 여보, 아프지 마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 사람들 다 벌 받을 거야. 그것은 잠꼬대가 아니라 지은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단단한 진심이었습니다. 민준은 잡힌 손을 빼는 대신 다른 한 손으로 지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세상을 전부적으로 돌리더라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상처 입은 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은 지은을 침대 위로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고는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휴대폰 화면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내일 아버지 생신 연회장 예약해. 그리고 초대장 명단에 한 명 추가해라. 전송 버튼을 누른 민준의 시선이 지은의 평온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은의 눈물을 쏙 빼놓을 또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친정아버지를 위해 몰래 차린 제사상 앞에서 벌어질 참극이었습니다. 짓밟힌 제사상과 휠체어의 침묵. 그날은 지은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첫 기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던 아버지는 결국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지은은 시댁의 눈치가 보여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불효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지만 지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엌으로 나와 찬장 구석에 숨겨두었던 배 한 알과 사과 한 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낮에 몰래 빼돌린 밥 한 공기와 소주 한 병을 들고 저택에서 가장 외지고 차가운 세탁실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제사상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초라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세탁기 위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과일 2개와 밥 한 그릇을 올린 것이 전부였으나 지은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간절하고 죄송한 마음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지은은 향 대신 나무젓가락을 태워 그을음 냄새를 피웠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불효녀 지은이 왔어요.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리고 보내서 정말 죄송해요. 거기서는 빚 걱정 없이 아프지 말고. 지은의 목에서 컥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절을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벌컥하고 세탁실 문이 열리더니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부셔 고개를 들기도 전에 날카로운 고함이 지은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니?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잠기가 밝은 최 여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세탁기 위에 차려진 초라한 제사상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고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본 사람처럼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런 재수 없는 년을 봤나? 어디 감히 남의 집구석에 귀신을 불러들여. 우리 집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아주. 최 여사는 신고 있던 슬리퍼 발로 세탁기 위에 제사상을 걷어찼습니다.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과와 배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밥그릇이 엎어지며 하얀 쌀밥이 시커먼 먼지구덩이 속에 처박혔습니다. 소주병은 깨져서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안 돼요. 어머님, 제발. 지은은 바닥을 기어가 엎어진 밥그릇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그런 지은의 손등을 발로 지시겨 밟았습니다. 치워. 당장 안 치워. 빚쟁이한테 쫓겨 죽은 귀신이 뭐가 좋다고 제사상을 차려. 너네 아버지 귀신 붙어서 우리 민준이 더 아프면 너가 책임질 거야. 지은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만은 참을 수가 없어 지은은 밟힌 손을 빼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들고 최 여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말씀, 가려서 하세요. 저희 아버지 빚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이에요. 어머님처럼 돈으로 사람 무시하고 집 밟는 분 아니셨다고요. 뭐라. 인연이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최 여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지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지은의 몸이 힘없이 끌려갔고 최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배 조각을 집어들어 지은의 입에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그렇게 처먹이고 싶으면 너나 실컷 처먹어라. 아주 배가 불렀지. 감히 시어미한테 말대꾸를 해. 지은은 입안 가득 흙 묻은 배가 쑤셔 박힌 채 굴욕감과 서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차린 마지막 밥상이었기에 차라리 씹어 삼키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각 열린 문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휠체어에 앉아 어둠 속에 숨어 있었는데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그의 주먹에서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최 여사를 밀치고 지은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으나 지금 나섰다가는 지은이 지난 며칠간 목숨 걸고 지켜온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은아. 내일이다. 내일이면 이 지옥 내가 끝내줄게. 저 여자 입에서 나오는 저 더러운 말들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민주는 피 묻은 입술로 무언의 맹세를 하며 다시 어둠 속으로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눈빛만은 시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강 회장, 즉 민준의 아버지이자 최 여사의 남편인 그룹 회장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계와 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줄지어 저택으로 들어왔고 마당에는 화려한 뷔페와 샴페인 타워가 세워졌습니다. 지은은 며느리였지만 한복 대신 하녀들이 입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손님들 눈에 띄지 말라며 주방 구석에 처박아 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최 여사님. 며느님은 어디 가셨어요? 인사라도 시켜주셔야죠. 손님들이 물을 때마다 최 여사는 우아한 부채질을 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방에 있어요. 워낙 약골이라. 그때 연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홍해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고 그 사이로 전동 휠체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늘 멍하니 침을 흘리던 환자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어 3년 전 사고 이전의 귀공자 같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다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척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자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분명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문까지 잠갔는데 어떻게 저 차림으로 나타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민준아, 너가 어떻게... 최 여사가 당황하며 다가오려 하자 민준은 휠체어를 멈추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매섭고 또렷해서 최 여사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년 만에 대중 앞에서 입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았다는 후계자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화려한 옷을 입은 하객들이 아니라 저 멀리 주방 창문 너머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칠순 잔치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제 생명의 은인이자 이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준의 손이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주방 창문으로 쏠렸고 앞치마를 입은 지은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최 여사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의사가 아직 무리라고. 비키세요. 민준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포효였습니다. 민준은 휠체어 레버를 당겨 주방 쪽으로 돌진했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지은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젖은 고무장갑을 벗겨내고 퉁퉁 붓고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
이제 그 장갑 벗어. 당신은 하녀가 아니라 내 아내 강민준의 여자니까. 순간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준의 뒤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는데 그들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청 배지를 달고 있는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사람이 최 여사 앞으로 걸어가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최영숙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특수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 여사의 손에서 부채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반전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휠체어에 앉아있던 지난 3년간 민준이 머릿속으로 수천 번 시뮬레이션했던 복수국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스크린에 뜬 악마의 민낯. 화려한 칠순 잔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최 여사의 양팔을 결박하자 그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우아하게 부채질을 하던 재벌가 사모님의 품위는 온데간데 없었고 헝클어진 머리와 일그러진 표정만이 그 자리에 나왔죠. 이거나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여보, 당신 뭐하고 있어요? 이 미친놈들 당장 내쫓아요. 최 여사는 남편인 강 회장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들 민준과 그 옆에서 떨고 있는 며느리 지은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충격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죠. 김 실장, 스크린 띄워. 민준의 지시에 따라 연 회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강 회장의 업적을 기리는 영상이 나와야 할 화면이었으나 그곳에 나타난 것은 흑백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바로 민준의 침실이었습니다. 화면 속 날짜는 바로 어제였고 최 여사가 탕약을 들고 들어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민준에게 억지로 약을 먹이려 하자 며느리인 지은이 몸을 날려 그릇을 깨뜨리는 장면, 그리고 이어진 최 여사의 폭언과 손찌검이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이런 재수 없는 년, 어디 감히 남의 집구석에 귀신을 불러들여. 영상 속 최 여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평소 봉사활동을 다니며 천사 같은 사모님으로 알려졌던 최 여사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지은이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 맨손으로 이불 빨래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도우미들이 낄낄거리며 지은을 조롱하는 소리, 지은이 빨갛게 언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어젯밤 지은이 세탁실에서 몰래 차린 제사상을 최 여사가 발로 걷어차고 지은의 입에 흙 묻은 배를 쑤셔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안 돼.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생중계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수모를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려왔지만 그때 따뜻하고 큰 손이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꼿꼿한 자세로 지은을 지탱해주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지은을 안심시켰습니다. 보세요. 똑똑히 보십시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제 새어머니이자 이 그룹의 안주인이라 불리는 최영숙 씨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1년 전 최 여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녹취록과 함께 의문의 서류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 그놈 식물인간 상태가 너무 오래가면 안 돼. 적당한 때에 심정지로 처리해. 유언장만 고치면 되니까 약물 투여량 늘리고. 최 여사의 육성이 흘러나오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모의였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내려다보았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여보, 아니야. 저거 다 조작이야. 민준이 저놈이 나를 모함하려고. 최 여사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가차없이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최 여사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아들을 죽이려 해?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를 저렇게 짐승 취급을 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강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평생을 회사 일에만 미쳐 가정에 소홀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운 듯 그는 괴로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수사관들이 다시 최 여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영숙 씨, 증거는 충분합니다. 서울로 가시죠. 최 여사는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 불러. 민준이 너, 이 불효막심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너가 사람이야? 민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끌려가는 최 여사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키워주신 은혜, 이렇게 갚아드리는 겁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드리는 게 제 마지막 효도입니다.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 지옥 같은 그곳에서. 최 여사가 끌려나가고 연 회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객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 자리를 피했고 엉망이 된 잔치판에는 강 회장과 민준 그리고 지은만이 남았습니다. 강 회장은 며느리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은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시애비가 돼서 며느리가 이 꼴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정말 면목이 없다. 천하의 강 회장이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서름이 시아버지의 사과 한마디에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흐흑. 지은이 오열하자 민준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강 회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 지은이에게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휴식입니다. 그리고 이 집,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뭐, 떠나다니. 이제 오해도 풀렸는데 여기서 같이 살자. 내가 다 보상하마. 강 회장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집은 지은이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당분간 별장에 가 있겠습니다. 회사 일은 제가 몸을 완전히 추스른 뒤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민준은 휠체어 버튼을 눌러 방향을 돌렸습니다. 지은은 민준의 손을 잡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택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차에 오른 민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지은의 손을 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많이 놀랐지. 사실 나 당신이 시집 오기 일주일 전부터 의식이 돌아왔었어.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지. 최 여사가 쓰는 약 때문에 근육이 마비되어 있었거든. 지은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응. 당신이 내 방에 처음 들어와서 울던 날, 찬밥 먹고 들어와서 내 손 잡고 기도하던 날, 다 듣고 있었어. 당신이 탕약 쏟았을 때, 그때 결심했어. 내가 이 여자를 지키지 못하면 난 죽어서도 눈을 못 감겠구나 하고.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고 내가 살아난 유일한 이유야.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지킬게. 당신 동생들, 돌아가신 장인어른 명예. 내가 다 되찾아 줄게. 지은은 민준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감옥으로 끌려가던 최 여사가 호송차 안에서 변호사에게 은밀한 쪽지 하나를 건넸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쪽지에는 짧지만 섬뜩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플랜 B 가동해. 그년 동생부터 건드려. 악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동생들과 경찰서의 불청객. 도심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한적한 별장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지은과 민준이 지옥 같았던 본가를 떠나 이곳에 머문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고 두 사람은 난생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평범한 신혼부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 창가에서 민주는 재활 훈련을 위해 보조기를 잡고 힘겹게 한 걸음씩 떼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고 지은은 옆에서 수건을 들고 그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었죠. 여보, 조금만 더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지은이 과일을 깎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지은을 향해 장난스럽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깎아주는 사과 먹으려면 마라톤이라도 뛸 수 있어. 나 진짜 많이 좋아졌지? 이제 곧 지팡이 없이도 당신 안고 뛸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식탁 위에 놓인 지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면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남동생 민수였습니다. 평소라면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 전화를 할 리가 없는데 불길한 예감이 지은의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무슨 일이니? 지은이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꺽꺽거리는 울음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누나, 나 아니야. 흐흑, 내가 안 훔쳤어. 진짜야. 민수야, 너 왜 그래? 어디야? 무슨 일인데? 지은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민수의 전화기를 거칠게 뺏어들더니 껄렁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보호자요? 여기 강남 경찰서 형사과입니다. 동생분이 지금 특수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니까 당장 오쇼. 합의 안 하면 바로 구속될 거니까. 지은의 손에서 과도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착하디 착한 동생 민수가 법 없이도 살 아이가 도둑질이라니요. 그것도 특수절도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다가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무슨 일이야? 민수한테 무슨 일 생겼어? 민준 씨. 민수가 경찰서래요. 도둑질을 했다고. 구속된다고.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으나 민준이 단단하게 부축해 주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꾸민 함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가자. 내가 해결할게.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별장을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습니다. 1시간 뒤 두 사람은 강남 경찰서 형사과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안은 온갖 잡범들과 형사들이 뒤섞여 돗대기 시장처럼 시끄러웠으나 지은의 눈에는 구석진 의자에 죄인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동생 민수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교복이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누군가에게 맞은 듯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지은이 달려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수는 누나를 보자마자 참았던 설움을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흑흑. 나 진짜 아니야. 알바 끝나고 가방 챙기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때 민수의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덩치 큰 남자가 빈정거리는 말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있었고 딱 봐도 질이 안 좋은 건달 같아 보였습니다. 아주 쇼를 하네, 쇼를 해. 야, 거지 새끼야. 내 시계가 5천만 원짜리야. 너가 평생 알바를 해도 못 만져볼 돈이라고. 내 가방에 손대다 걸려놓고 어디서 오리발이야? 남자는 책상을 쾅 치며 위협했습니다. 형사라는 사람은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민수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만 뒤적거렸습니다. 아줌마가 누나요? 동생 교육 좀 잘 시키지 그랬어.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우기면 죄만 더 무거워져요. 그냥 시계값 물어주고 합의 보쇼. 아니면 소년원 보내든가. 지은은 기가 찼습니다. 경찰조차 한통 속인 것처럼 민수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이 형사에게 따지려던 순간 뒤에서 휠체어를 탄 민준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경찰서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형사님, 수사를 참 편하게 하시네요. 증거가 있다고요? 그 증거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민준의 낮은 목소리에 형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려던 형사의 눈이 민준의 명품 수트와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뭔데 참견이야? 보호자야? 네,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매형이자 대성그룹 장남 강민준입니다. 대성그룹 장남. 그 한마디에 형사과 전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입에 물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렸고 다리를 꼬고 있던 덩치 큰 남자도 흠칫 놀라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민주는 덩치 큰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당신 시계 잃어버렸다고 했지? 그 시계 모델명이 뭡니까? 5천만 원짜리면 보증서도 있을 텐데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그게 집에 있지. 파텍 필립이야. 파텍 필립. 너가 뭘 알아? 민주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파텍 필립이라. 재미있네. 지금 당신 손목에 난 자국을 보니 그 시계는 가죽 스트랩이 아니라 메탈이었군. 그런데 5천만 원대 파텍 필립 중에 메탈 모델은 시중에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당신 같은 양아치가 그걸 찾다고? 민준의 예리한 지적에 남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새끼가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민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사님, 지금 당장 저 남자 가방이랑 소지품 검사하세요. 그리고 이 편의점 CCTV 원본, 제가 직접 감식 의뢰하겠습니다. 만약 조작된 흔적이 있거나 무고한 시민을 협박한 정황이 나오면 형사님도 옷 벗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강남서로 고문 변호사단 전부 보내. 민형사 소송 준비하고 언론사에도 연락해. 대성그룹 사돈이 경찰서에서 누명을 쓰고 폭행당했다고. 변호사단이라는 말에 형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형사는 급하게 덩치 큰 남자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가방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서 잃어버렸다던 시계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남자는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자작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는 차갑게 웃으며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시켰지? 최영숙 변호사인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김 변호사? 남자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몰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남자는 뭔가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틀어막았지만 민주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감옥에 간 최 여사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꾸민 치졸한 복수극이라는 것을요. 민주는 형사에게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 남자 무고죄랑 미성년자 폭행, 협박 혐의로 정식 고소합니다. 내 동생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데가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해주지. 민수는 혐의를 벗고 풀려났습니다. 지은은 경찰서를 나오면서도 계속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민수. 민주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고 민수의 찢어진 교복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민수야, 놀랐지? 이제 괜찮아. 매형이 다 해결했어. 민수는 훌쩍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형, 고맙습니다. 저 진짜 무서웠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감옥에서도 이런 짓을 꾸밀 수 있다는 건 아직 그녀의 손발이 되어주는 세력이 밖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최영숙,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내 가족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차는 어둠을 뚫고 다시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남동생이었지만 다음 타깃은 누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동생 민지였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집 앞에 웬 빨간 딱지가. 아빠 유품이랑 가구들이 다 압류당하고 있어. 산 너머 산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변호사 군단이 이번에는 지은의 친정집 빚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 놈들이 원하는 게 바로 당신 눈물이야. 내일 아침 우린 바로 서울로 간다. 이번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 민준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법정으로 그리고 더 거대한 권력 다툼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딱지와 찢겨진 가족 사진. 차가 낡은 대문 앞에 멈춰 서자마자 지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 집안을 도배하다시피 붙어있는 붉은색 압류 딱지들이었습니다. 숨이 턱하고 막혀왔습니다.
마당에는 아버지가 평생 아끼시던 손때 묻은 자개장과 낡은 텔레비전이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그 앞에서 여동생 민지가 집행관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 아빠 냄새 배어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제발요. 하지만 집행관들은 귀찮다는 듯 민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민지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흙바닥에 무릎이 긁혀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본 지은은 이성을 잃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동생한테 손대지 마. 지은은 넘어진 민지를 일으켜 세우며 집행관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그때 대문 안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걸어 나왔는데 그는 바로 최 여사의 하수인이자 민준을 감시해왔던 김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거만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흔들며 지은을 비웃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사모님? 아니지. 이제 쫓겨나셨으니 그냥 이지은 씨라고 불러야 하나? 보시다시피 법대로 집행 중입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김 변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법대로요? 사람을 시켜서 동생한테 누명을 씌우더니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 물건까지 건드려요?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김 변호사는 혀를 차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말씀이 심하시네. 최 여사님이 며느리 빚 갚아주신다고 사돈 어른 빚까지 떠안으셨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신했으니 돈을 돌려받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못 갚으면 이렇게라도 가져가는 게 순리고요. 그것은 명백한 억지였으나 법을 모르는 지은으로서는 당장 반박할 말이 없어 가슴만 치며 답답해할 뿐이었습니다. 집행관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실벽에 걸려있던 지은 가족의 유일한 가족사진 액자마저 떼어내려 했고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액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안 돼요. 아빠랑 찍은 마지막 사진이란 말이에요. 제발 이것만은 놔두세요. 아, 비켜요. 이것도 다 감정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집행관이 지은을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서 액자를 잡아당겼습니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 뒷면이 찢어졌고 유리 위로 금이 쩍 하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 위로 금이 가는 순간 지은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안 돼.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진작에 최 여사님한테 납작 엎드렸으면 이런 꼴 안 보잖아요.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실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때, 지옥 같은 마당에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등장에 김 변호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강 대표님, 여긴 어떻게? 민준은 대답 대신 김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대문 기둥에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쾅 소리가 나며 김 변호사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민준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아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너 눈에선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고 경고했을 텐데 내 말이 장난 같았나 보지? 이건 적법한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폭력을 쓰시면 김 변호사가 버둥거렸지만 민준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준은 잡고 있던 멱살을 놓고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김 변호사의 얼굴에 던지다시피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적법? 웃기지 마. 니놈들이 유령 회사를 통해 지은이 아버지 빚을 헐값에 사들인 뒤에 이자를 1000% 넘게
부풀려서 청구한 거 다 알아. 민준의 말에 김 변호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최 여사와 김 변호사만이 알고 있는 1급 비밀이었는데 민준이 그것을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구둣발로 밟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법 추심의 사문서 위조, 그리고 이자제한법 위반. 이 정도면 변호사 자격 박탈은 기본이고 징역 5년은 거뜬하게 나오겠네. 지금 경찰 오고 있으니까 변명은 서해 가서 해. 형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집행관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물러났고 김 변호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강 대표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닥쳐. 민주는 김 변호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진 가족 사진을 껴안고 있는 지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지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떨고 있는 지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 괜찮아. 아무도 당신 가족 못 건드려. 지은은 민준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사진이, 아빠 사진이, 괜찮아. 다시 복원하면 돼. 그리고 내가 장인어른 빚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했어. 이 집은 이제 온전히 당신 거야. 민준의 말은 지은에게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곧이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김 변호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찼습니다. 끌려가는 김 변호사를 보며 동생 민지와 민수는 만세를 불렀지만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최 여사가 아직 감옥 안에서 건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준과 지은은 엉망이 된 친정집을 정리했습니다. 깨진 액자 유리를 치우고 찢어진 사진을 테이프로 붙이며 지은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잠든 지은을 뒤로하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민준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대표, 부탁한 자료 찾았네. 최영숙이 비자금 관리하던 비밀 장부, 그게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민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최 여사를 영원히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스모킹건, 바로 비자금 장부의 행방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준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딥니까?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상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충격적인 장소를 입에 올렸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그 장부 지금 자네가 있는 그 집에 있어. 장인어른이 남기신 유품 중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네. 민주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아버지가 빚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쩌면 최 여사의 비자금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어서 제거당한 것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설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소중하게 닦아서 올려둔 낡은 자개장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깊은 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지은의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악마와의 거래를 기록한다. 내 딸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 거대한 음모의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판과 아버지의 일기장. 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안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고 방청석은 재벌가 사모님의 몰락을 구경하러 온 기자들과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지은은 맨 앞줄에 앉아 떨리는 두 손을 꽉 모으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민준이 지은의 손을 단단히 잡아주며 무언의 용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지은의 시선은 오로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최 여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최 여사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과 보석은 온데간데 없었고 헝클어진 머리와 화장기 없는 민낯은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천상계의 여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있었고 그들은 교묘한 법, 논리로 그녀의 혐의를 하나하나 부인하며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며느리를 훈육하려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지 결코 고의적인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비자금 조성 혐의 역시 실무진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을 뿐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의 뻔뻔한 변론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고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최 여사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승리를 확신하는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라면 최 여사는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지은의 가족은 또다시 지옥 같은 보복의 공포 속에 살아야 할 것일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재판장님, 검찰 측 추가 증인 신청과 함께 결정적인 물적 증거를 제출합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술렁거리는 장내를 뚫고 민준이 증인석으로 걸어나갔는데 그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검은색 양장본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저 노트가 무엇인지 알아차린 듯 사색이 되어 변호사의 옷자락을 다급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안 돼. 저걸 막아. 당장 막으란 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주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제 장인이자 최영숙 씨의 운전기사였던 이태식 씨가 남긴 친필 일기장이자 비밀 장부입니다. 여기에는 최영숙 씨가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추악한 범죄의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법정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증거물을 받아들였고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사모님이 또다시 내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거절하면 내 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죄를 짓는 것보다 딸들이 다치는 게 더 무섭다. 신이시여, 저 악마에게서 우리 가족을 구해주소서. 지은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최 여사의 협박과 강요에 시달리다 억울하게 희생당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준의 낭독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준 도련님 사고도 우연이 아니다. 사모님이 브레이크 오일을 손대는 걸 내가 봤다. 나는 그걸 알고도 말하지 못했다. 내 입을 막으려고 사모님은 빚이라는 올가미로 내 목을 조르고 있다. 내가 죽으면 이 진실이 묻힐까 두렵다. 장내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횡령 사건인 줄 알았던 재판이 살인 교사 및 살인 미수 사건으로 비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조작된 거야. 죽은 사람 일기장이 무슨 증거가 돼. 내가 안 그랬어. 최 여사는 발악하며 피고인석을 박차고 일어나려다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최 여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이 일기장에 적힌 계좌 내역과 검찰이 추적한 비자금 흐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최 여사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이 거대 권력이라는 바위를 깨뜨린 계란이 된 것입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피고인 최영숙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또한 범죄 수익금 500억 원 전액을 몰수한다. 25년. 환갑이 넘은 최 여사에게 그것은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선고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판결이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못 가. 이건 무효야. 여보, 나 좀 살려줘요. 하지만 방청석 맨 뒤에 앉아있던 강 회장은 아내를 외면한 채 쓸쓸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며 교도관들의 손에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퇴장하는 문이 쾅 닫히는 순간 지은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거대한 응어리도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은에게 다가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끝났어. 여보,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지은은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이제 편히 쉬세요. 저 사람들이 죗값 다 받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두 사람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민주는 지은의 손을 놓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과 민주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지은은 복원된 가족 사진과 함께 오늘 법원에서 받아온 판결문 사본을 아버지의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준비한 최고급 양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사위 강민준입니다. 민준은 휠체어에서 내려 불편한 다리로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지은 씨, 그리고 처제와 처남.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에서는 편안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주변의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위의 절을 받고 흐뭇하게 웃으시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지은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그렇듯 해피엔딩 뒤에도 삶은 계속되는 법입니다. 1년 뒤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텅 비어 있던 저택에 새로운 생명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는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차가운 독방과 따뜻한 두 개의 심장. 계절은 돌고 돌아 어느덧 다시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향기는 얇은 담요 한 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만큼 살을 파고들었고 남부 교도소의 5평 남짓한 독방에 갇힌 최영숙은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고 최고급 난방이 돌아가는 저택에서 호사를 누렸으나 지금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낡고 냄새나는 회색수의 한 벌뿐이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03번. 접견 없다. 그만 기다리고 들어가. 최영숙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면회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돈을 퍼부어 주었던 변호사들마저 돈줄이 끊기자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놓인 차갑게 식은 콩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개밥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배가 고파 허겁지겁 손으로 집어 먹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밥알을 씹을 때마다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왕년엔 회장 사모님이었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최영숙은 벽을 긁으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옆방 수감자의 시끄럽다는 욕설과 차가운 냉기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이나 감옥의 밤은 길고도 혹독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풍경은 교도소와는 정반대로 따뜻하고 활기찼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단상에 오른 민주는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1년간의 피나는 재활 훈련 끝에 그는 지팡이조차 없이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주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그룹은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를 믿고 기다려준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아내에게 돌립니다. 민준의 시선이 맨 앞줄에 앉아있는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지은은 이제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라 그룹산하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당당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운영하는 재단은 과거 최 여사가 비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했던 껍데기뿐인 곳이었으나 지은은 취임하자마자 모든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재를 털어 진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덕분에 흑수저 신데렐라라는 비아냥은 사라지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었죠.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민주는 긴장이 풀린 듯 지은의 어깨에 기대었고 지은은 그런 남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다리 안 아파요? 아까 보니까 조금 떠는 것 같던데. 괜찮아. 당신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아픈 티를 내겠어. 나 오늘 진짜 멋있었지? 민준이 아이처럼 웃으며 묻자 지은은 민준의 볼을 꼬집으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네, 아주 멋있어서 눈이 부실 지경이었어요. 얼른 집에 가요. 오늘 민수랑 민지 불러서 저녁 먹기로 했잖아요. 그날 저녁 민준과 지은의 집 식탁은 웃음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1년 전 경찰서에서 누명을 쓰고 울던 남동생 민수는 어느덧 의젓한 대학생이 되어 잠바를 입고 있었고 여동생 민지는 원하던 미술 공부를 시작해 얼굴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은이 직접 만든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매형, 저 이번에 장학금 탔어요. 이거 누나랑 매형 덕분이에요. 나중에 취직해서 꼭 갚을게요. 민수가 성적표를 내밀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흐뭇한 표정으로 민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장하다 내 처남. 갚긴 뭘 갚아? 너희가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다 받았어. 아버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때였습니다. 맛있게 갈비찜을 먹던 지은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으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우.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고 동생들도 놀란 눈으로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체한 거야? 민준이 지은의 등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화장실로 뛰어갔고 한참 뒤에야 헬쑥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는데 아파서 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은아, 병원 가자. 당장 응급실 가. 민준이 외투를 챙기려 하자 지은이 힘없는 목소리로 그를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사실은 며칠 전부터 속이 좀 안 좋아서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지은은 주머니에서 작은 플라스틱 막대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선명한 두 줄, 빨간색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집어들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은과 테스트기를 번갈아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정말이야? 지은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어요. 벌써 5주래요. 와, 대박. 나 이모 되는 거야? 누나 축하해. 민지와 민수가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으며 죽음만을 생각했던 자신에게 그리고 빚더미에 눌려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지은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민주는 지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아. 나 진짜 좋은 아빠 될게. 당신이랑 우리 아기, 내 목숨 바쳐서 지킬게. 민준의 뜨거운 눈물이 지은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초음파 검사실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모니터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기계를 배에 대자 화면에 콩알만 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나 축하드립니다. 심장 소리가 하나가 아니네요. 네, 그게 무슨, 여기 보세요. 쿵쿵, 쿵쿵. 들리시죠? 건강한 쌍둥이입니다. 아기집이 2개예요. 쿵쿵, 쿵쿵. 힘찬 심장 박동 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민주는 지은의 손을 꽉 잡고 오열했습니다. 최 여사가 그토록 끊어버리려 했던 대성그룹의 핏줄이 오히려 2배가 되어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악을 이긴 선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맑았습니다. 민주는 지은을 조심스럽게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부 좀 더 늘리자. 이 감사한 마음 세상에 다 돌려주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당당하게 말해주고 싶어. 아빠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너희를 맞이했다고.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사랑만 받고 사랑만 주는 아이로 키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일기장 속 바람처럼 정직하고 따뜻하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차 안은 봄날처럼 따스했습니다. 멀리 교도소의 담벼락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지은과 민준이 나아가는 길 앞에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전의 악몽은 사라지고 기적 같은 현실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소중한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해피엔딩의 끝자락에서 지은은 문득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며느리들과 힘없는 아버지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겠다고요. 민준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을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눈물 끝에 피어난 꽃, 그리고 당신에게 전하는 편지.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지은의 뱃속에 있던 쌍둥이가 세상의 빛을 본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쌍둥이 남매 하늘이와 바다의 첫 돌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과거 지은이 찬밥을 먹으며 눈물 흘리던 그 차가운 저택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고, 민준과 지은이 새로 둥지를 튼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 마당은 알록달록한 풍성과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차려진 돌상에는 실타래와 엽전, 그리고 판사봉과 청진기 등 온갖 물건이 놓여 있었고, 앙증맞은 한복을 입은 두 아이는 무엇을 잡을지 고민하듯 고사리 같은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죠. 하객들의 눈길이 모두 아이들에게 쏠려 있을 때 민준이 휠체어가 아닌 두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며 단단한 대지 위를 밟고 선 거목처럼 듬직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첫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3년 전만 해도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지은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지은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끌어올려준 사람, 지옥 같은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워준 제 아내 이지은 씨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은의 남동생 민수와 여동생 민지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누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의 아버지,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인 최 여사의 범죄 사실을 알고 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고, 며느리 지은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뒤 이제는 손주 가보가 되어 매일같이 이곳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지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애미야, 이거 내가 우리 손주들 주려고 만든 통장이다. 그리고 이건 너희 친정아버지 제사 때 쓰라고 준비한 거다. 지은은 봉투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하늘에 계신 친정아버지도 이제 마음 편히 웃으실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 위에 새살이 돋아나 더 단단한 가족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지은은 잠든 아이들을 민준에게 맡기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와 수필집을 통해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닿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막장 드라마 같다고 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을 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기고 돈에 팔려가고 시댁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때 저는 매일 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법입니다. 제가 휠체어에 앉아 있던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기에 지금의 기적이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봄날은 옵니다.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는 지금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아니, 어쩌면 여전히 원망하며 외롭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자 우리가 믿어야 할 정의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남편과 함께 만든 민지재단을 통해 가정폭력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하나를 제공하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제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세상이 온통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고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 옆을 보세요. 저처럼, 그리고 제 남편처럼 당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혹시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당신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저 이지은이 당신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은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진 듯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지은의 책상 위에 놓아주며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 썼어? 네. 이제 정말 다 털어낸 것 같아요. 민준은 지은을 일으켜 세워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창밖에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눈부신 금빛 가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보여? 저기 마당에 핀 동백꽃. 민준이 가리킨 곳에는 하얀 눈 속에서도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동백꽃 한 송이가 의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당신 닮았네. 추운 겨울 다 이겨내고 제일 먼저 꽃 피우는 동백꽃. 지은은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당신이 내 햇살이었잖아요. 당신이 비춰줘서 꽃을 피운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나온 세월의 아픔과 현재의 감사함,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렘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쿠, 우리 쌍둥이 깼나 보다. 가자, 여보. 네,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책상 위에 놓인 지은의 원고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원고의 맨 마지막 줄에는 꾹꾹 눌러 쓴 지은의 진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낸 모든 분에게 당신의 봄날도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창밖에 붉은 동백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지은의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녀가 써내려갈 행복한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기어이 꽃을 피운 동백꽃처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소중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